1980년 11월 12일 중앙언론사 사주들은 보안사로부터 긴급한 전가를 받는다. 노태우 보안사령관과의 간담회가 있으니 와달라는 말에 보안사 요원을 따라 나섰는데 땅거미가 질 무렵 속속 보안사령부에 도착한 이들이 안내된 곳은 정작 사령관실이 아닌 작은 방이었다. 이제 바로 회사에서 일로 와가지고 이 정문을 통해 들어가서 그래가지고 내려가지고 2층으로 올라갔죠. 2층으로 올라갔는데 그건 캄캄한 시저실이었다. 뭐 분위기는 사령관 뭐 간담회 한다 그랬더니 사령관실로 안 들어가고 전부 다 내리자마자 수사실로 전부 다 하나씩 뒤로 들어갔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사람들 다 준비가 다 돼 있었고 전부 다 모르고 전부 다 간담회인 줄 알고 따라온 거죠. 그때가 시국이 상당히 긴장하고 급박한 그런 상태가 있었거든요. 갑자기 저녁 때 보안사에서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노태우 사령관 좀 만나자고 한다고. 그래서 내가 갑자기 무슨 볼일이 있어서 만나자고 하는지 좀 우아스러운 생각으로 보안사령관에 갔죠. 갔더니 사령관은 안 만나고 그 아래 신부하고 이제 앉아서 얘기하는데 언론 통폐하게 시작하더군요. 곧이어 그 방 안에선 사주들과 보안사 요원들 간의 한바탕 실랑이가 벌어지는데 항의도 해보고 읍소도 하며 버티던 언론사 사주들은 결국 그날 밤 보안사의 요구대로 포기각서를 쓰고서야 자리를 뜰 수 있었다. 동아일보 김상만, 한국일보 장강재, 기라성 같은 언론사 사주들이 굴복한 것을 보면 당시 분위기를 알만하다. 방송사를 포기해야 했던 TBC의 경우에는 실제 사주인 이병철 회장까지 불려왔다. 언론 통폐합 소식에 가장 큰 충격이 휩싸인 곳은 막을 내리게 된 동양방송이었다. 당시 민영방송으로 최고의 시청률을 구가하던 TBC 직원들은 대낮에도 술로 허탈감과 울분을 삭혔는데 이것은 비단 동양방송만의 분위기는 아니었다. 그래서 회사의 분위기가 점점 황폐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열흘 동안에 거의 오후가 되면은 술에 취해서 근무하는 그 동료들이 뭐 PD나 사무직이나 엔지니어나 뭐 아나운서 할 것 없이 오후 한 3, 그때는 낮술이 별로 없었어요. 근데 오후 3시, 4시 되면 술 취한 사람들이 이렇게 많아요. 술 취한 동료들이. 이제 그런 분위기 속에서 자꾸 참담해지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쭉 한 열흘 정도 지내다가 11월 30일 드디어 마지막 날이 왔습니다. (1980년 11월 30일) 17년 역사의 동양방송은 마지막 고별 방송을 하는데 무대는 순식간에 울음바다가 되고 만다. 그런데 신군부는 당시 이 애조띤 고별 방송마저 문제를 삼는다. 그런 쪽에 관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전화 와가지고 지금 방송을 저희 집사람이 전화 받았겠죠. 지금 방송을 왜 그렇게 하고 있느냐고. 뭐가 종말이고 뭐가 끝이고 왜 울면서 방송하느냐고. 새로운 시대를 위해서 하는 건데 뭐 왜 그렇게 그런 방송을 하느냐. 집으로 전화와 집사람이 완전히 그때 공포에 떨었습니다. 먼저 방송된 기독교 방송 고별 뉴스가 문제가 돼 당시 동양방송엔 고별 방송 지침까지 내려와 있는 상태였다. 제 기독교 방송 CBS 뉴스는 청취자와 호흡을 갖춘 KBS로 보도 기능을 넘겨주게 된 기독교 방송의 고별 뉴스를 진행하던 여자 아나운서가 울먹이는 바람에 다른 방송사에는 아예 지침이 떨어진 것이다. 이 모든 보도 기능이 오늘로 종결되고 역사적인 마침표를 찍으면서 기독교 방송 CBS 보도가 우리나라 방송 언론사의 한 페이지를 차지할 것으로 믿습니다. 그동안 저희 기독교 방송을 아껴주시고 성원해주신 애청자 여러분에게 뜨거운 감사를 드립니다. 무력에 의한 언론사 통폐합. 그것은 비단 방송만이 아니었다.
신문 역시 대대적인 통폐합이 단행되는데 서울의 종합일간지 중에는 신화일보가 경향신문으로 통합되는 운명을 맞는다. 경제지 중에는 서울경제와 내외경제가 문을 닫고 많은 지방신문들이 일도일사 원칙에 따라 자신들의 의지와 상관없이 수십 년 동안 키워온 회사의 간판을 내렸다. 경쟁력 있는 대규모 통신사를 설립한다는 명분 아래 합동통신, 동양통신 등 통신사가 하나로 통폐합된 것도 이때다. 그러나 이런 초법적인 언론 통폐합은 당시 신문협회와 방송협회로 하여금 자율 결의를 하도록 함으로써 표면상 자율 개편으로 처리된다. 결의문 우리 언론은 한말 개화기 이래 80여 년 근대 언론사를 통하여 숱한 역사적 격동 속에서도 민족의 자주 독립과 민족 문화의 향상, 민주주의의 발전에 크게 기여하여 왔음을 자부한다. 이제 새 시대의 문턱에서 산업사회의 구조적 전환이 진행되고 있는 시대 상황에 창조적으로 적응하기 위해 우리 언론은 자랑스러운 전통을 바탕으로 스스로 언론의 구조와 문제점을 정면에서 투시하고 자기 혁신의 결단을 과감히 내려야 할 때를 맞고 있다. 같은 날 방송협회도 총회를 열어 이원홍 회장 주재로 새 시대를 맞아 개편을 단행한다는 결의를 하게 되는데 회의에 참석한 인사들이 굳게 입을 다문 채 회의장 안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감돌고 있었다. 그렇다면 이날의 자율 결의는 어떻게 이루어졌던 것일까? 우리 사장들은 전혀 모릅니다. 전혀 모르고 어느 날 이진희 사장하고 나하고 어디서 만나자고 그래가지고 어디서 설명을 좀 들었습니다. 그 다음 날이 방송협회 총회입니다. 그 다음 날인가? 방송협회 총회예요. 그러니까 다 된 거 우리는 설명을 듣고 이대로 해달라 하는 그것만 들은 거예요. 그 이상 관여한 거는 전혀 없습니다. 예. 베일에 가려있던 언론 통폐합의 진상이 드러난 것은 그로부터 8년 후에 열린 국회 언론청문회다. 예, 허문도 증인은 통폐합을 주도했지요. 통폐합에 대해서 발상과 입안 부분에 대해서 주도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언론 통폐합의 목적은 무엇이었을까? 통폐합 주체와 언론계의 해석은 사뭇 다르다. 발상의 동기는 이 사이비 기자가 발붙일 소지를 없애고 사회적인 강자인 재벌을 언론에서 손떼게 하는 것. 이것이 발상의 두 가지 동기라고 생각했습니다. 독재 권력 역시 맨 먼저 착수하는 것이 이 언론. 그러면 박정희 씨가 한강 인도교를 건너서 맨 처음에 손을 댄 것이 동아일보고 방송사입니다. 히틀러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두환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그래서 언론을 자기네 몸에 가장 잘 맞는 치수로 재조정한다는 것은 그네들의 필수적인 작업이죠. 언론 장악. 11.6 이후 급부상한 신군부 세력에게 그것은 무엇보다도 시급한 과제였는지 모른다. 12.12로 권력을 거머쥐긴 했지만 이들에겐 정통성을 둘러싼 태생적 한계가 있었고 80년 봄 유신독재의 종말을 맞아 전국으로 확산되던 민주화 열기를 최루탄과 장갑차만으로 대처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 신군부가 전국 장악을 위해 가장 먼저 눈을 돌린 것은 보도 검열이다. 각 언론사에는 매일같이 검열 지침이 내려왔는데 이때의 검열 잣대는 한마디로 신군부의 입맛에 맞느냐 맞지 않느냐 하는 것이었다. 삼김씨의 동정과 대학생들의 시위 보도가 단골로 잘려나갔는데 거꾸로 이 검열 지침 때문에 시국 동향을 알게 되는 웃지 못할 일도 적잖이 벌어졌다. 이게 꼭 아침에 이걸 게시판에다가 아침에 씁니다. 아침에 쓰면은 기자가 미처 몰랐던 것도 그 계엄사령관인가 여기에서 편집국에서 모르는 상황까지 다 알려주는 결과가 돼요. 보도는 못하지만
신군부의 계엄 체제를 비판하는 기사들은 독자의 손에 닿기 전에 여지없이 잘려나갔고 가까스로 검열을 통과한 기사들만이 빛을 볼 수 있었던 참으로 암울한 시절이었다. 당시 계엄 당국의 검열은 기사 내용에만 그치지 않았다. 시국 상황을 풍자한 시사만평들 역시 국민 여론을 오도한다는 이유로 무수히 칼질의 대상이 됐다. 여기저기 잘려나간 기사로 만신창이가 된 신문들. 80년 초 언론과 검열당국의 대립이 만만치 않았음을 엿볼 수 있다. 11.6으로 이제 박정희 정권이 무너졌단 말이에요, 일단. 그러니까 기자들이나 언론계들은 희망을 가졌단 말이에요. 근데 새로운 통제 장치가 생긴 거예요. 소위 계엄 검열이라는 거. 근데 일반인들이 그 검열이 뭔지 잘 모르는데, 검열이라는 것은 우리가 기사를 썼잖아요. 그거를 계엄 당국에 가지고 가서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거 삭제, 이건 안 돼. 이래가지고 그쪽에서 사실상 편집공장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새로운 통제가 또 시작된 거죠. 80년 당시 기사에 대한 검열은 서울시청 3층에 있던 계엄사령부사나 보도검열단에서 이루어졌다. 기사 마감 시간이 임박하면 이곳은 검열을 받으러 온 언론사 관계자들로 북새통을 이루었는데 검열 관계자들과 기자들 간의 시비도 적지 않았다고 한다. 당시 이 보도검열단의 단장은 이병찬 대령이었다. 그러나 실권은 보안사에서 파견된 강기덕이란 가명을 쓰는 이상재 준위에게 집중돼 있었다. 당시 전두환은 보안사의 정보처를 신설하고 대공요원 출신 이상재를 단장으로 언론단을 가동한다. 이들에겐 왜 이런 별도의 조직이 필요했을까? 그해 봄, 각 언론사에서는 검열 거부 움직임이 급속히 확산되고 이때 기자협회는 김태웅 회장 체제가 출범해 있었는데 5월 16일 마침내 기자협회는 검열 철폐를 요구하며 전면 제작 거부를 선언하고 나선다. 이런 상황에서 신군부는 언론을 최후의 저항 세력으로 인식했을 것이고 언론 장악의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80년 봄부터, 3월부터 서서히 그 운동이 시작되면서 4월, 5월 되면서는 각 사에서 막 결의대회 열리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게 이제 막 불이 붙었죠. 아주 급기야는, 기자협회에서, 80년 5월 21일을 기해가지고 제작 거부를 결의했습니다. 전면 제작 거부. 왜냐면 그 목표는 검열 철폐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더 이상 신문을 만들지 않겠다. 민주화 요구가 이렇게 언론과 대학가, 재야를 중심으로 급속히 확산되자 신군부는 5월 17일 급기야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확대한다. 나는 대통령으로서 헌법과 관계법령의 규정된 바에 입각하여 1980년 5월 17일 24시를 기하여 현 지역 계엄을 전국 비상계엄으로 정한 선포하고 5.17 계엄 확대 조치. 이는 80년 신군부의 언론 정책이 초강경으로 선회하는 분수령이 되는데 허구령 10호가 발효돼 가장 먼저 계엄 당국의 철퇴를 맞은 것도 기자협회 간부들이었다. 5.17 확대 계엄 조치가 나면서 아주 기자협회 기업 회장 방해도 쑥밭이 됐어요. 전애들이 와서 전부 서류 집기 비평을 뒤집어 엎고 뭐 그랬었죠. 간부들이 전부 이 밤중에 잡혀갔어요. 남영동으로 잡혀가고 저 경우는 8월 27일에 붙들려서 광주경찰서에서 하루 자고 이튿날 8월 28일 날 남영동 시한법무 대공분실로 붙들려가지고 이근환이 할 때 한 달 이틀을 고문을 당했죠. 그때 바로 광주 학살의 참극이 벌어진다. 이미 가위 눌려 있던 우리 언론은 그 참상을 목도하고도 침묵할 수밖에 없었고
무고한 시민들이 군합발에 짓밟혔지만 그것은 한낱 광주만의 비극으로 묻혀졌다. 무자비하게 광주를 진압한 신군부는 5월 27일 국보위를 발족하면서 본격적으로 집권야욕을 드러내는데 6월 9일 드디어 언론 폐학살을 위한 전초전이 시작된다. 경향신문과 문화방송 기자 등 현직 언론인 8명이 계엄당국에 의해 악성 유언비어를 퍼뜨린 혐의로 전격 연행된 것이다. 이들을 올가맨 제목은 용공 또는 광주 관련 유언비어 혐의. 우리나라의 민주화를 위해서, 민주 언론을 위해서 내가 제작법을 한 게 죄라면 내가 달갑게 받겠다. 하지만 내가 어떻게 하지도 않은 짓을 용공 활동을 했다고 얘기할 수 있느냐. 그로부터 한 이틀 동안 밤잠을 안 재우고, 그 다음에 몽둥이로 두드려 패고, 두 발 사이에 몽둥이를 집어넣고 막 밟고, 이러다가, 그것도 모자라니까, 그래도 제가 거의, 거짓 자백을 하지 않으니까, 저를 갖다가 이제 물고문을 했던 거죠. 이럴 때일수록 용어 선택을 좀 신중하게 하자 하는 편집 부국장의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러자 그 전날 앵카를 했던 사람이 그럼 내가 방송을 잘못했단 얘기요 하면서 거세게 반발을 했고, 그러다가 누구를 탓하자는 것이 아니라 이럴 때일수록 용어 선택을 좀 신중하게 하자는 얘기 아니냐 하는 걸로 매듭을 지었습니다. 편집회의란 게 문화방송 당시에 15명의 부장들 이상의 간부와 숙직데스크 이렇게 15명이 앉아서 하던 회의석상입니다. 근데 불행히도 그 회의석상에 발언이 문제가 돼가지고 문화방송에 대한 대량 학살에 빌미로 작용이 됩니다. 11.6으로 힘의 공백을 맞은 MBC 경향신문은 신군부의 첫 표적이 된다. 7월 초 신군부의 신임을 얻고 전격 부임한 이진희 사장은 이미 취임사에서 닥쳐올 사태를 예고하는데, 이진희 사장이 취임하면서 그때 상당히 인상 깊은 말을 했어요. 그 내용은 뭐냐면은 사회가 요구하는 상품을 만들기를 거부하는 기자들은 나가라. 취임사에서 이제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아마 이미 이제 그 얘기를 들으면서 대량 해직이 있겠구나, 그런 예감을 가졌죠. 때마침 그때는 국보위를 주축으로 고위 공무원과 정관계 인사 등 사회 전 분야에 걸쳐 대대적인 숙정이 단행되던 시점이었다. 김대중과 재야 인사들이 기소된 것도 이 무렵이고, 불량배 일제 검거령에 따라 무수한 젊은이들이 도처에서 강제 연행된 것도 바로 이때다. 이들이 악명 높은 삼청교육에 끌려가 인간이하의 가혹행위를 당한 것은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당시 신군부의 숙정바람은 언론계에도 몰아쳤다. 각 언론사에서는 강제 해직 직전에 일괄 사표를 받는데, 이것이 신군부의 언론인 해직 수순에 의한 것이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당시만 해도 많지 않았다. 단계별 숙정 시나리오가 명시된 언론계 자체 정화기획 문건. 이것은 언론인 해직이 치밀한 각본에 의한 것이었음을 보여준다. 그 목적도 신군부의 장애가 되는 반체제 언론인 제거에 있었는데, 강제 해직에 사용된 각 사별 기자 명단은 보안사 언론대책관에서 언론사 출입기관원들의 보고를 취합해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 당시에 그 제작법의 그 선두에 나선 사람들, 기자들이 한 3, 4명 정도는 제가 거기에 주동자로 해서 정보보고서에 썼습니다. 그 사람들 기억이, 그런데 누굽니까? 그 사람들은 기억이 지금 안 납니다. 대부분이 평기자였습니다. 평기자고, 또 그것이 그 당시에 정보보고서를 쓰는 것은 저희가 나가서 할 임무이기 때문에, 그게 그 당시에 제작법으로 했다 해서 무슨 그 사람들이 나중에 처벌을 받는다든가 무슨 해직된다든가 그런 걸 전제로 해서 정보 수집을 하지 않았습니다. 좋습니다.
5월 달에 제작 거부라든가 뭐 보도 법률 거부 뭐 그런 그 성명이나 그런 그 사태가 있어가지고 외군 요원들이 그런 사항을 수집해 옵니다. 네. 그러면 저는 그거를 정리해서 제가 보고를 올립니다. 네. 그런 과정에서 수집된 그 문제 언론인의 그 자료를 정리하라고 하는 지시는 받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보안사에서 그걸 집행을 했다는 뜻입니까? 총책임 부서가 보안사라는 뜻입니까? 제가 그 당시에 이해를 하기에는 세부 계획을 그쪽에서 추진 중에 있지 않았나 하는 그런 이해를 했습니다. 누가 그걸 받아서 문공부에서 받아서 누가 각 언론사에 전달했습니까? 명단을 저에게 가져왔습니다. 가져온 사람은 당시 정보처장 권정달 씨였었습니다. 권정달 씨. 예. 그러면서 직접 자기가 가져온 이유가 극도의 보안 사항이기 때문에 가져왔노라는 설명이 있었습니다. 당시 보안사 정보처장으로 80년 언론인 강제 해직 등과 관련 주목을 받은 바 있는 권정달 의원. 그는 끝내 취재팀의 인터뷰 요청을 거부했다. 언론 문제는 내가 얘기하면 또 손해 받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좀 다른데, 저희는 만날 언론 문제는 뭐 잘못했다 그냥 다른 거는 전혀 달라 이게. 당시 7, 8월경에 그 강제 해직이 또 있었지 않습니까? 그거 벌써 100번 얘기했어. 수없이 얘기했어. 그 당시 언론대책반 반장으로 실무 책임을 맡았던 이상재 씨. 현재 정당의 지구당 위원장으로 있는 그 역시 자신의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위원장님 계십니까? 그때 보안사로 분명히 위기질서가 딱 있다. 그럼 대한민국 무법천리가 아닌데 내가 무슨 다 했다고 다 도망가고 하면 그럼 나도 그 얘기해놓고 그런다 그럴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상식 문제니까 그런 것도 모르고 있자고 뭐 어떻게 얘기하는 사람은 그건 내가 응원할 필요가 없다. 그렇잖아요. 어느 조직이고 체계가 있고 법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많은 사람들 지가 자리 내놨어야지. 나한테 다 남겼어야지. 아무리 이건 너무했다. 그것은 내가 육사도 아니고 내가 경상도도 아니고 그 언론 출신들의 새도 아니고 자기들이 다 빠지기 했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다. 내가 인정하는데 나도 같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고 그 시대적인 어떤 내가 그런 데 참여했던 어쩔 수 없는 거 아니냐. 내가 감수하는 거지. 그런 거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이제 이 시점에서 왜 그 문제를 제기해요? 정리하려고 그러는 내일 모레 선거인데 왜 제기를 하려고 그래? 나한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요. 어쨌든 당시 문공부가 집계한 숫자를 보면 그해 여름 933명의 언론인이 강제로 옷을 벗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때 강제 해직과 관련 끊임없이 제기되는 의혹이 있다. 그것은 언론계 내부에 조력자가 있었다는 것이다. 언론사 내부에서 그 기자들의 성분이라든가 기자들의 어떤 처신 입장들을 충분히 제공하지 않고는 정말로는 어떤 신고부 쪽에서 그렇게 우리가 빈틈없이 기자들의 성분을 파악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내부 적들이 결국 그런 여러 가지 그 정황이나 아니면 자료를 줬다. 또 하나 규명될 부분은 보안사에서 통보한 300여 명 외에 600여 명이 자체 정화 명목으로 해직된 점이다. 그 당시에 사주들은 피해자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신군부에 영합한 가해자였다라는 것이 저희들 입장이고요. 그런 점에 관해서는 지금 어떻게 그 사람들이 변명을 하더라도 그건 하나 입증된 자료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틀림없는 사실로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지난 88년 언론 청문회에서도 이 문제는 뜨거운 감자였다. 이때 사주들은 기원어키식 해직이 있었다는 한간의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그 잘려나가는 인원에다가 겹치기로 붙인 건 하나도 없는 거죠. 외부에서 온 명단에다가 회사에서 이거
여기에 여기 있는 이것도 좀 자르자. 그런 것이 있느냐 없느냐 한번 확인해 보아요. 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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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가지는 뭐 그런 건 있겠죠. 언론사의 사주의 입장에서, 경영진의 입장에서 뭐 눈에 가시 같은 그런 사람들도 있었겠죠. 차제에 끼워 넣어가지고 잘라는 것도 있겠지만, 전체의 분위기 속에서 뭐 언론 정화를 한다고 그러고 이러니까 자기 회사가 더 정화 의지가 더 강하다고 그럴까, 이런 걸 또 뭐 과시하기 위해서 그랬는 또 없지는 않았어요. 그동안 이 국보위를 신군부의 입맛대로 길들여진 언론은 앞장서 이른바 신용비어 천가를 부르고 새 시대를 영도해야 할 역사적 책무를 좋든 싫든 맡아셔야 할 위치에 있지 않나 봅니다. 저희들 지금 사회 언론사 사장이 직접 나서 노골적인 찬사를 할 만큼 그들의 언론 순치는 성공한 듯 보였다. 8월에 접어들면서 지금 생각하면 납득 없기 그지없지만 당시 언론들은 경쟁적으로 전두환 영웅 만들기에 혈안이 된다. 우리 국민은 제5공화국의 기틀이 되는 새 헌법을 압도적인 지지로 확정시켰고, 따라서 지금 우리는 제5공화국으로 들어가는 길목에 서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공화국 새 한국에 대한 기대라고 그러면은 어떻게 말씀을 하실 수 있을까요? 전두환의 하루 일과며 어린 시절의 일화까지 미화하는 언론들도 적지 않았다. 80년 당시 빈사 상태에 있던 우리 언론의 이런 어두운 행적은 결국 50 정권의 탄생에 한 몫을 했다는 씻을 수 없는 오점을 남기게 된다. 본인을 제11대 대통령으로 선출해 주신 통일주체 국민회의 대의원과 국민 여러분들에게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훗날 80년 언론 대학살은 바로 이날을 위한 집권 시나리오의 일부로 밝혀지는데, 전두환 씨를 힘으로 만들기 위한 공작, 전두환 씨를 권력자, 최고 권력자,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한 그 공작, 이것을 입양한 것이 바로 K공작이었습니다. 그때는 이미 언론 공작을 포함한 전 사회 전반에 걸친 공작을 통해서 전두환 씨를 대통령으로 만들겠다 하는 신군부의 계획이 노골적으로 입안됐다. 청와대 입성에 성공한 전두환과 신군부 세력, 이들이 착수한 다음 수순이 바로 언론 통폐합이었다. 80년 10월 어느 날 보안사 정보처장 권정달은 청와대에서 대대적인 언론 통폐합 구상에 관한 브리핑을 한다. 보고를 듣다 말고 전 대통령은 당시 배석한 사람들에게 의견을 물었다고 하는데, 권정달 정보처장 외에도 그 자리에는 김경원 비서실장과 허문도 비서관, 노태우 보안사령관, 이웅희 공보수석 등이 배석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런데 배석자 가운데 반대 의견이 적지 않아 일단 계획은 유보된다. 다 들으면서 봤더니 하하, 이거 엄청난 언론의 변동이 일어나려고 하는 순간이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저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하는 생각이 뒤따라왔고, 이제 보고관 3분의 2쯤 갔는데 전 대통령이 야, 그 보고 이제 그만해, 뭐 거의 다 알려진 건데 말이야, 내가 안 알고 있는 건데, 딱 그치게 하더라고요. 이제 본인 보고 하는 사람이, 서서 하는 사람이 와서 앉고, 그리고 한참 이 양반이 이렇게 그 회의 참석자들 쭉 한번 돌아보더니 날 딱 먼저 지명하는 거예요. 이웅희 공보수석, 지금 보고받은 언론 통폐합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내가 용감하게 얘기했죠. 뭐 저는 그러한 통폐합안을 절대로 찬성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이제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근데 난 그때 사실 들어가서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얘기 잘못했다가 야, 이 새끼 나가 그렇게 그냥 당할지도 모르는 그런 것에서 전혀 알지도 못했어, 난 사실은. 내 신문기자 때 당시의 생각으로 그도 얘기했다고. 그래서 전통이 싹 듣더니 한참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김경원 비서실장 있잖아요.
그 양반한테 얘기시켰어요. 그 양반도 구체적인 얘기는 안 했지만은 하나의 나하고 비슷한 얘기를 갖다가 원칙적으로 딱 했어요. 통폐합 문제는 예를 들면 어떤 정책위반이라고 했는데 권정달 당시 처장이 어디서 기록을 갖다가 정리해달라고 해서 그걸 정리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통폐합 문제를 정리를 했어요. 그게 언제입니까? 그게 8월 초쯤 가졌다가 몇 번 이렇게 다시 수정지시를 해가지고 나중에 9월 말쯤 드리고 그 후에는 어떻게 보고 처리했는지를 19년 전 상황의 당위성이라면 어떻게 보십니까? 그건 지금 얘기하지 말자. 나중에 얘기하자. 나중에. 대통령이 그렇게까지 안 된다. 예. 하라고 그래서 결론 못 내고 난 좋았고 그걸로 끝났어 나는. 아하. 그럼 이제 나중에는 검은도 비서관이 이제 문화공보부 장관이 이제 처리했을 텐데. 예. 신군부의 언론 통폐합안은 당시 여러 경로에서 나온 이른바 언론 정화 방안을 취합한 것으로 전해진다. 정부가 언론을 갖다가 지고 자지우지 할 수 있는 기회는 이런 계엄화밖에 없다. 자율적으로 언제 이게 정화가 되고 올바른 방향으로 나갈 수 있겠는가, 이런 점이 상당히 걱정이 돼서 좋은 기회를 만났다고 저는 생각했었죠. 80년 11월 12일 끝내 언론 통폐합에 대한 대통령 재가를 받아낸 것은 허문도 비서관이었다. 그 이전에도 두 차례나 보고를 했다 실패했던 그가 마침내 뜻을 이룬 것이다. 허문도 비서관이 그 어려운 결재를 받고 상당히 만족했던 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날짜는 허문도 씨가. 그렇죠. 그 11월 12일에 문제의 결재 서류는 청와대 연락을 받고 제가 올라가서 허문도 비서관으로부터 받았습니다. 이 표지를 보니까 그냥 제가 수상하게 기억은 못합니다만 그 기회가 아닙니다. 그리고 대통령 결재를 할 수 있는 단만 이렇게 그려져 있었고, 그리고 빨리 들어가서 말하자면 결재를 많이 해야 좋겠다 이런 연락을 받고 급히 들어가느라고 대충 그냥 훑어만 보고 가서 결재를 받고 나왔는데, 따라서 제가 기억을 하는 것은 지난번 국정감사 때 말씀을 드린 대로 대원칙, 또 서울에 있는 중앙사, 그리고 지방에 관해서는 1도 1사 원칙, 이런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언론 창달 계획이라 명명된 통폐합 안에는 64개 언론사를 18개로 정리하는 사상 초유의 통폐합 계획이 담겨 있었다. 이 안은 전두환 대통령의 지시로 곧바로 보안사에 전해지는데, 당시 노태우 사령관은 이광표 장관에게 몹시 화를 냈다고 한다. 문공부 너가 결재를 받았으면은 당신들이 해결을 해야지 왜 악역 부분을 우리한테다가 구태여 떠맡기느냐 하는 이러한 말씀이 계신 것으로 기억합니다. 결국 보안사가 언론사 사주들을 불러 각서를 받는 악역을 담당하게 되는데, 사주들은 미리 보안사에서 준비한 각서 양식대로 자필로 옮겨 적고 날인할 것을 강요당한다. 그래서 각서가 모두 똑같이 본인은 새 시대를 맞이하라는 문구로 시작되는데 분위기 또한 강압적이었다고 한다. 처음에는 자주 점잖게 얘기가 진행이 됐어요. 정녕 이제 내가 수능을 하지 않으니까 마지막에 가서는 좀 흥분하더군요. 그런데 당시 자신이 쓴 각서를 19년 만에 보게 된 김관석 사장은 제목만큼은 각서가 아닌 의견서라고 썼다며 글씨가 변조됐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그 각서에다 서명을 해달라고. 그러게 나는 그래 서명할 수는 없다. 우리 의견서로 낼 수 있다.
자신이 사장이긴 했지만 사원이 달린 그런 중요한 정책 결정은 이사회를 거쳐야 한다며 분명히 당시 각서가 아닌 의견서라고 썼다는 것이다. 난 의견서로 쓴 거라는데. 의견서라고 썼는데 뭐 각서로 바뀐 겁니까? 뭐 어떻게 됩니까? 각서는 이거 내 글씨 같았는데. 요 각서 이 부분은요? 취재팀은 필적 감정을 의뢰했다. 문서의 필두가 처음 쓰는 그 타이틀의 이 중심이 규격이 안 맞았는데 이것은 이 각자는 후에 기재했지 동시에 기재한 필적이라고는 볼 수가 없어요. 내려오고 다시 여기서 내려가는데 여기서는 연결되면서 여기 와서 유독 여기서만 끊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필행이 벌써 서법이 다르지. 감정 결과 제목의 각자가 본문의 필적과 다르다는 것이 확인됐는데 보안사 요원은 변조는 없었다고 전해왔다. 다른 거하고 같이 동시에 집행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분만 특별히 의견서를 이렇게 다루기가 없을 것 같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하는 게 좋겠다고 그러네요. 만일 각서가 변조된 것이라면 이것은 당시 신군부가 얼마나 자의적으로 처리했나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초법적으로 행해졌던 80년 언론 통폐합. 이는 96년 1월 검찰에 의해 신군부 내란음모의 일환으로 규정된 바 있다. 이상계엄을 이용한 강압적 분위기 속에서 헌법 개정, 김대중 재판, 언론기관 통폐합 등 일련의 의도적 조치를 취하여 피고인 등이 헌법기관인 행정부, 입법부 등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등. 그렇다면 19년이 흐른 지금 당시 주체 세력들은 어떤 평가를 하고 있을까? 이와 관련해서는 신군부 핵심 인물들 사이에서도 시각이 엇갈리는 것으로 보인다. 결국 보안사로 넘어가서 그걸 집행하면서 뭐 강제로 포기각서를 쓰게 하고 그 부분이 결국 지금 두고두고 무리수가 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거 말고 그러니까, 다른 방법이 있었나요? 그러니까 그거 말고 다른 그때는 이 정권 전체가 어떤 강제력에 의해서 질서를 세우는 그런 식의 단계였으니까 그런 식의 것을 또 할 수 있는 거고 그런 식으로 그래서 그거는 하나의 이제 질서의 장성기라고 처음에 항상 어떤 식의 체제가 출발되는 질서의 장성기가 있어요. 질서의 장성기에는 전부 다 그런 힘이라고 무슨 요새 이렇게 이제 평화체제가 돼가지고 평시의 감각으로 그때 얘기를 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이 언론 통폐합이 불가피했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안 하면 그만해요. 그러나 그 권력 주체들이 다른 부분도 기억하면서 이 언론도 해야 안 되겠나 하는 소위 유혹을 받은 거죠. 그래서 필요성을 느꼈단 말이죠. 그건 여러분 볼 때는 부당한 건데 그때 권력 주체는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한 거란 말이죠. 그래서 했던 것이지, 뭐, 그게 불가피하게 반드시 해야 된다. 그건 아니에요. 그런 걸 했단 말이죠. 그래 놓고 나중에 부작용이 컸고, 결국 그것을 했던 많은 사람들은 대가를 많이 치렀고, 지금도 치르고 있는 겁니다. 권력에 의한, 이 일방적 개혁, 모든 것이 그렇지만, 그건 역시 그 권력의 주체가 떠나면 원점으로 뒤돌아간다. 특히 언론의 경우는 권력에 의한 개혁은 잘못된 것이고 그 점에서 그것은 실패했다고 봅니다. 상납적인 언론 개편이 물론 80년에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 5.16 군사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박정희도 집권 초기와 유신을 전후해 언론사 개편과 강제 해직을 단행했다. 독재 정권일수록 체제 유지를 위한 언론 장악은 불가피한 것이었는데 신군부는 그 방법에 있어서는 박정희 정권 때의 것을 그대로 답습한다. 유신 직전 박정희가 신문, 방송협회의 자율결의 형식으로 반체제 언론인을 축출했듯이 신군부도 같은 방법을 쓴다.
그러나 80년 언론 통폐합은 우리 언론사의 하나의 분기점이 된다. 5.16 직후에 그 언론기관 정비가 있었고 72년도 73년에 지방지 통폐합이 있었고 그리고 80년에 그 언론 통폐합이 있었습니다. 이 과정을 좀 다 일관해서 볼 것 같으면은 거의 공통점이 정치 권력이 언론사를 통폐합해서 언론사의 어떤 구조 개편을 통해서 언론을 통제하려고 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중에서 가장 규모가 컸고 또 우리나라 언론의 발전에 가장 획기적인 영향을 미치고 성격 변화를 일으켰던 건 역시 80년의 언론 통폐합이었다. 언론 통폐합과 강제 해직을 통해 언론 장악에 성공한 신군부는 살아남은 언론사와 언론인에게는 특혜를 주는 이른바 당근과 채찍 두 가지 수단을 동시에 사용하는데 그 결과 80년 언론 통폐합을 계기로 권언유착이라는 새로운 고리가 만들어진다. 특히 이제 50 정권은 자기들한테 비판적인 언론인들은 다 쫓아내고 자기들한테 우호적인 언론인들만 이제 남게 하고 그리고 그 우호적인 언론인들을 이용해서 자기 정권 홍보를 합니다. 그리고 자기한테 참 정권 홍보를 하면서 그 또 언론인들을 정계나 관계로 또 끌어들이고 언론사에 대해서는 엄청난 또 혜택을 줍니다. 그 이전까지는 군사 정권이 언론을 장악을 하고 있어서 포섭을 하고 있었다고 할 수 있는데 언론 통폐합을 계기로 해서 이제 언론과 권력이 동반 관계로 유착을 이루는 그런 계기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 권언유착이 그 제도화되는 혹은 구조화되는 그런. 실제로 50 정권은 언론 통폐합 이후 살아남은 언론사에게는 관세 인하 등 각종 경제적 특혜로 거대 기업의 발판을 마련해준다. 그런가 하면 방송광고공사를 통해 조성한 공익자금으로 언론인들에게도 해외 연수 등 달콤한 시혜를 베푸는데 유인책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대폭적인 급여 인상과 기자들에 대한 갑근세 면제 등으로 이어진다. 제 기억으로는 제가 9년 차였는데 40만 원 미만으로 받았거든요. 근데 아마 그 다음에 초임이 80만 원으로 올랐을 겁니다. 당시 가장 최고의 우대를 받는 그 업종이 종합상사였습니다. 그는 종합상사보다 훨씬 많이 월급을 받는 그런 직장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또 언론사에서는 이제 거액 대출도 이루어지고 또 그러니까 대량 해고를 시킨 다음에 이제 언론사에서 우리가 퇴직금 줄 돈이 없다 그래가지고 또 신군부가 이제 그 거액 대출도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그 돈으로 퇴직금을 주는데 회사에 따라서는 그 돈으로 퇴직금을 안 주고 어음을 발행하기도 했습니다. 어음을. 근데 당시에는 그 고금리 시대였기 때문에 대출 받은 걸 다시 은행에다가 돈놀이만 해도 아주 이차익을 많이 보던 시절입니다. 문제는 이렇게 정권의 특혜를 받아 배를 불린 언론사나 언론인들에겐 더 이상 집권 세력에 저항할 이유가 없어진다는 점이다. 거대한 언론 재벌에 반열에 오른 언론사들은 자연 언론 본연의 비판과 감시 기능보다는 기업으로서의 생존 논리에 충실할 수밖에 없었다. 사정은 방송사도 마찬가지였다. 외형적 팽창을 거듭하면서 상업주의가 지배하게 된다. 신문과 방송이 굴종하고 거기에 빌붙어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거기에 의존해가지고 자기의 실속을 채워서 국민의 이익, 사회적 이익을 등한시하는 그런 잘못된 언론 전통을 가져놨다. 저는 이것이 대단히 심각한 문제다 이렇게 봅니다. 이것이 치유가 안 됩니다. 법과 제도를 바꾼다고 해도 기존에 가지고 있던 권력에 굴종해야 되고 더 돈을 많이 벌기 위해 가지고 상업주의로 치닫고 이런 관행과 의식이 신문과 방송에 팽배한데 이게 고쳐질 수 있냔 말이에요. 결국 이렇게 파생된 우리 언론의 불공정 편파 보도는 국민들의 반발에 직면했다. 특히 사장 등 경영진에 대한 인사권을 권력에 지배당함으로써 허울만 남은 이 땅의 공영방송은 끊임없는 저항에 부딪혔다. 독과점 구조에서부터 영향력을 키운 일부 언론은 스스로 권력이 됐을 뿐 아니라 편파 보도로 권력 만들기를 했다는 비난을 받기도 했다. 그로부터 19년 우리 언론계에는 어떤 변화들이 왔는가?
온 장안을 떠들썩하게 했던 이른바 언론 문건 파동은 최소한의 도덕성마저 상실한 우리 언론의 혼탁함을 극명하게 보여준다. 현직 기자가 정치인에게 넘겨줄 언론대책 문건을 작성하고 또 다른 기자는 그 문건을 복사해 정치인과 뒷거래하는 참담한 현실. 이런 권한유착의 뿌리를 80년대 우리의 언론 상황에서 찾는 이들도 적지 않다. 민주화를 외쳤던 기자들은 오늘날 굉장히 어려운 여건에 놓여 있고, 또는 언론인으로서 생명이라고 할 수 있는 펜대도 이미 다 뺏겼고, 마이크도 뺏긴 상태에서 20년에 가까운 그런 억울한 세월을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에 대한 적어도 회사 차원의 배상은 물론이고 국가적인 배상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그 당시에 권력의 아부에서 또는 권력의 유착에서 영달했던 대다수의 언론인들일까, 사회적 언론이죠. 그 사람들이 아직도 정계나 그 밖의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것은 결과적으로 젊은 기자들한테 어떤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천여 명의 언론인들이 강제로 길거리에 내몰렸던 80년 그 해에도 신군부에 동조했던 언론인들은 승승장구 권력의 단맛을 맛본다. 민정당 창당 준비위원 가운데도 언론인 출신이 4명이나 끼어 있었는데 어제의 언론인에서 정관계로 말을 바꿨던 사람들은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다. 정관계 진출 인사 중 단일 직정으로는 언론인 출신이 가장 많다는 우리의 현실은 무엇을 말해주는가? 더군다나 언론 탄압이 극에 달했던 시기에 정관계로 진출한 언론인이 유독 많다는 것은 또 무엇을 말하는가? 반면 80년 당시 민주화를 외치던 해직 기자들의 고초는 계속되고 있다. 당시 시사통신에 근무했던 장인영 씨, 그에게 죄가 있다면 아마 기자로서 할 말은 해야 한다고 믿었던 남다른 소신과 젊은 혈기였을 것이다. 죽고 싶어요. 제가 한번 정신병원에 가서 죽으라고 했었지만 지금도 동명에도 끊고 죽으려고 몇 번 그랬지만 우리 훈철이 씨의 결혼이나 시키고 죽고 싶어서 조금 더 견뎌보는 겁니다. 병세가 조금 좋아지는 것 같아서 좀 견뎌보는 거예요. 예. 아직껏 생명의 끈을 놓지 못한 것은 가족들에 대한 사랑과 좋은 날이 올 거라는 작은 믿음 때문이었다. 거동은 전혀 못하시거든요. 근데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그렇게 바라던 명예회복 좀 제발 좀 되길 바라겠어요. 그 다음에 자식들 결혼하는 거 보고 딸내미 진짜 손잡고 정말 건강하게 당당하게 옛날에 정말 암울한 시대를 온몸으로 겪어온 사람들. 그러나 우리 모두는 더 이상 이들을 기억하지 않는다. 이젠 누가 정의와 양심의 편을 고집하겠는가? 이들에 대한 정당한 평가, 그것이야말로 언론 개혁의 첫 단추가 될 것이다. 북한 김일성 괴뢰 집단들에게 엄숙히 경고를 했습니다. 우리라고 가만히 있어서는 없는 거니까 이에는 이고 눈에는 눈이고 이것이 이것은 필생집이야. 전부 죽음을 향해서 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 사람들은 청와대를 점령하기 위해서
말고 전 대통령은 당시 배석한 사람들에게 의견을 물었다고 하는데 권정달 정보처장 외에도 그 자리에는 김경원 비서실장과 허문도 비서관, 노태우 보안사령관, 이웅희 공보수석 등이 배석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런데 배석자 가운데 반대 의견이 적지 않아 일단 계획은 유보된다. 다 들으면서 봤더니 하하, 이거 엄청난 언론의 변동이 일어나려고 하는 순간이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저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하는 생각이 뒤따라왔고. 이제 보고관 3분의 2쯤 갔는데 전 대통령이 야, 그 보고 이제 그만해. 뭐 거의 다 알려진 건데 말이야. 내가 알고 있는 건데 딱 그치게 하더라고요. 이제 본인 보고 있는 사람이 서서 하는 사람이 와서 앉고, 그리고 한참 이 양반이 이렇게 그 회의 참석자들 쭉 한번 돌아보더니 날 딱 먼저 지명하는 거예요. 이웅희 공보수석, 지금 보고받은 언론 통폐합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내가 용감하게 얘기했죠. 뭐 저는 그러한 통폐합안을 절대로 찬성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이제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근데 난 그때 사실 들어가서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얘기 잘못했다가 야, 이 새끼 나가 그렇게 그냥 당할지도 모르는 그런 것에서 전혀 알지도 못했어, 난 사실은. 그게 내 신문기자 때 당시의 생각으로 그도 얘기했다고. 그래서 전통이 싹 듣더니 한참 생각해봅니다. 근데 그 다음에 김경원 비서실장 있잖아요. 그 양반한테 얘기시켰어요. 그 양반도 구체적인 얘기는 안 했지만은 하나의 나하고 비슷한 얘기를 갖다가 원칙적으로 딱 했어요. 통폐합 문제는 예를 들면 어떤 정책 위반이라고 했는데 권정달 당시 처장이 어디서 뭐 기록을 갖다가 정리해달라고 해서 그걸 정리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통폐합 문제를 정리를 했어요. 그게 언제입니까? 그게 8월 초쯤 가졌다가 몇 번 이렇게 다시 수정지시를 해가지고 나중에 9월 말쯤 드리고 그 후에는 어떻게 보고 처리했는지를. 19년 전 상황의 당위성이라면 어떻게 보십니까? 그건 지금 얘기하지 말자. 나중에 얘기하자. 나중에. 대통령이 그렇게까지 안 된다. 하라고 그래서 결론 못 내고 나는 좋아하고 그걸로 끝났어 나는. 아하. 그러면 이제 나중 그는 허문도 비서관이 이제 문화공보부 장관이 이제 처리했을 텐데. 신군부의 언론 통폐합안은 당시 여러 경로에서 나온 이른바 언론 정화 방안을 취합한 것으로 전해진다. 정부가 언론을 갖다가 지고 자지우지 할 수 있는 기회는 이런 계엄화밖에 없다. 자율적으로 언제 이게 정화가 되고 올바른 방향으로 나갈 수 있겠는가, 이런 점이 상당히 걱정이 돼서 좋은 기회를 만났다고 저는 생각했었죠. 80년 11월 12일 끝내 언론 통폐합에 대한 대통령 재가를 받아낸 것은 허문도 비서관이었다. 그 이전에도 두 차례나 보고를 했다 실패했던 그가 마침내 뜻을 이룬 것이다. 허문도 비서관이 그 어려운 결재를 받고 상당히 만족했던 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날짜는 허문도 씨가. 그렇죠. 그 11월 12일에 문제의 결재 서류는 청와대 연락을 받고 제가 올라가서 허문도 비서관으로부터 받았습니다. 이 표지를 보니까 그냥 제가 소상하게 기억은 못합니다만 그 기회가 아닙니다. 그리고 대통령 결재를 할 수 있는 난만 이렇게 그려져 있었고, 그리고 빨리 들어가서 말하자면 결재를 많이 해야 좋겠다 이런 연락을 받고 급히 들어가느라고 대충 그냥 홀더만 보고 가서 결재를 받고 나왔는데, 따라서 제가 기억을 하는 것은 지난번 국정감사 때 말씀을 드린 대로 대원칙, 또 서울사,
서울에 있는 중앙사, 그리고 지방에 관해서는 1도 1사 원칙, 이런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언론 창달 계획이라 명명된 통폐합 안에는 64개 언론사를 18개로 정리하는 사상 초유의 통폐합 계획이 담겨 있었다. 이 안은 전두환 대통령의 지시로 곧바로 보안사에 전해지는데 당시 노태우 사령관은 이광표 장관에게 몹시 화를 냈다고 한다. 문공부 너가 결재를 받았으면은 당신들이 해결을 해야지 왜 악역 부분을 우리한테다가 구태여 떠맡기느냐 하는 이러한 말씀이 계신 것으로 기억합니다. 결국 보안사가 언론사 사주들을 불러 각서를 받는 악역을 담당하게 되는데 사주들은 미리 보안사에서 준비한 각서 양식대로 자필로 옮겨 적고 날인할 것을 강요당한다. 그래서 각서가 모두 똑같이 본인은 새 시대를 맞이하라는 문구로 시작되는데 분위기 또한 강압적이었다고 한다. 처음에는 자주 점잖게 얘기가 진행이 됐어요. 정녕 이제 내가 수능을 하지 않으니까 마지막에 가서는 좀 흥분하더군요. 그런데 당시 자신이 쓴 각서를 19년 만에 보게 된 김관석 사장은 제목만큼은 각서가 아닌 의견서라고 썼다며 글씨가 변조됐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그 각서에다 서명을 해달라고. 그러게 나는 그래 서명할 수는 없다. 우리 의견서로 낼 수 있다. 자신이 사장이긴 했지만 사원이 달린 그런 중요한 정책 결정은 이사회를 거쳐야 한다며 분명히 당시 각서가 아닌 의견서라고 썼다는 것이다. (80년 11월 12일) 중앙언론사 사주들은 보안사로부터 긴급한 전가를 받는다. 노태우 보안사령관과의 간담회가 있으니 와달라는 말에 보안사 요원을 따라 나섰는데 땅거미가 질 무렵 속속 보안사령부에 도착한 이들이 안내된 곳은 정작 사령관실이 아닌 작은 방이었다. 이제 바로 회사에서 일로 와가지고 이 정문을 통해 들어가서 그래가지고 내려가지고 2층으로 올라갔죠. 2층으로 올라갔는데 그건 캄캄한 시저실이었다. 분위기는 사령관 간담회 한다 그랬더니 사령관실로 안 들어가고 전부 다 내리자마자 수사실로 전부 다 하나씩 뒤로 들어갔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사람들 다 준비가 다 돼 있었고 전부 다 모르고 전부 다 간담회인 줄 알고 따라온 거지. 그때가 시국이 상당히 긴장하고 급박한 그런 상태가 있었거든요. 갑자기 저녁 때 보안사에서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노태우 사령관 이제 만나자고 한다고. 그래서 내가 갑자기 무슨 볼 일이 있어서 만나자고 하는지 좀 우스러운 생각으로 보안사령관에 갔죠. 갔더니 사령관은 안 만나고 그 아래 신부하고 이제 앉아서 얘기하는데 언론 통폐합을 시작하더군요. 곧이어 그 방 안에선 사주들과 보안사 요원들 간의 한바탕 실랑이가 벌어지는데 항의도 해보고 읍소도 하며 버티던 언론사 사주들은 결국 그날 밤 보안사의 요구대로 포기각서를 쓰고서야 자리를 뜰 수 있었다. 동아일보 김상만, 한국일보 장강재, 기라성 같은 언론사 사주들이 굴복한 것을 보면 당시 분위기를 알만하다. 방송사를 포기해야 했던 TBC의 경우에는 실제 사주인 이병철 회장까지 불려왔다. 언론 통폐합 소식에 가장 큰 충격에 휩싸인 곳은 막을 내리게 된 동양방송이었다. 당시 민영방송으로 최고의 시청률을 구가하던 TBC 직원들은 대낮에도 술로 허탈감과 울분을 삭혔는데 이것은 비단 동양방송만의 분위기는 아니었다. 그래서 회사의 분위기가 점점 황폐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열흘 동안에 거의 오후가 되면은 술에 취해서 그 근무하는 그 동료들이 PD나 사무직이나 엔지니어나 아나운서 할 것 없이
오후 한 3, 그때는 낮술이 별로 없었어요. 근데 오후 3시, 4시쯤 되면 술 취한 사람들이 이렇게 많아요. 술 취한 동료들이. 이제 그런 분위기 속에서 자꾸 참담해지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쭉 한 열흘 정도 지내다가 11월 30일 이제 드디어 이제 마지막 날이 왔습니다. (1980년 11월 30일) 17년 역사의 동양방송은 마지막 고별 방송을 하는데 무대는 순식간에 울음바다가 되고 만다. 그런데 신군부는 당시 이 애조띤 고별 방송마저 문제를 삼는다. 그런 쪽에 관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전화 와가지고 지금 방송을 저희 집사람이 전화 받았겠죠. 지금 방송을 왜 그렇게 하고 있느냐고. 뭐가 종말이고 뭐가 끝이고 왜 울면서 방송하느냐고. 새로운 시대를 위해서 하는 건데 뭐 왜 그렇게 그런 방송을 하느냐. 집으로 전화 와가지고 집사람이 완전히 그때 공포에 떨었습니다. 먼저 방송된 기독교 방송 고별 뉴스가 문제가 돼 당시 동양방송엔 고별 방송 지침까지 내려와 있는 상태였다. 제 기독교 방송 CBS 뉴스는 정치자와 호흡을 갖춘 KBS로 보도 기능을 넘겨주게 된 기독교 방송의 고별 뉴스를 진행하던 여자 아나운서가 울먹이는 바람에 다른 방송사에는 아예 지침이 떨어진 것이다. 이 모든 보도 기능이 오늘로 종결되고 역사적인 마침표를 찍으면서 기독교 방송 CBS 보도가 우리나라 방송 언론사의 한 페이지를 차지할 것으로 믿습니다. 그동안 저희 기독교 방송을 아껴주시고 성원해주신 애청자 여러분에게 뜨거운 감사를 드립니다. 무력에 의한 언론사 통폐합. 그것은 비단 방송만이 아니었다. 신문 역시 대대적인 통폐합이 단행되는데 서울의 종합일간지 중에는 신화일보가 경향신문으로 통합되는 운명을 맞는다. 경제지 중에는 서울경제와 내외경제가 문을 닫고 많은 지방신문들이 일도일사 원칙에 따라 자신들의 의지와 상관없이 수십 년 동안 키워온 회사의 간판을 내렸다. 경쟁력 있는 대규모 통신사를 설립한다는 명분 아래 합동통신, 동양통신 등 통신사가 하나로 통폐합된 것도 이때다. 그러나 이런 초법적인 언론 통폐합은 당시 신문협회와 방송협회로 하여금 자율 결의를 하도록 함으로써 표면상 자율 개편으로 처리된다. 결의문 우리 언론은 한말 개화기 이래 80여 년 근대 언론사를 통하여 숱한 역사적 격동 속에서도 민족의 자주 독립과 민족 문화의 향상, 민주주의의 발전에 크게 기여하여 왔음을 자부한다. 이제 새 시대의 문턱에서 산업사회의 구조적 전환이 진행되고 있는 시대 상황에 창조적으로 적응하기 위해 우리 언론은 자랑스러운 전통을 바탕으로 스스로 언론의 구조와 문제점을 정면에서 투시하고 자기 혁신의 결단을 과감히 내려야 할 때를 맞고 있다. 같은 날 방송협회도 총회를 열어 이원홍 회장 주재로 새 시대를 맞아 개편을 단행한다는 결의를 하게 되는데 회의에 참석한 인사들이 굳게 입을 다문 채 회의장 안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감돌고 있었다. 그렇다면 이날의 자율 결의는 어떻게 이루어졌던 것일까? 국가가 있고 우리 사장들은 전혀 모릅니다. 전혀 모르고 어느 날 이진희 사장하고 나하고 어디서 만나자고 그래가지고 어디서 설명을 좀 들었습니다. 그 다음 날이 방송협회 총회입니다. 그 다음 날인가? 방송협회 총회예요. 그러니까 다 된 거 우리는 설명을 듣고 이대로 해달라 하는 그것만 들은 거예요. 그 이상 관여한 거는 전혀 없습니다. 예. 베일에 가려있던 언론 통폐합의 진상이 드러난 것은 그로부터 8년 후에 열린 국회 언론청문회다. 예, 허문도 증인은 통폐합을 주도했죠. 통폐합에 대해서 발상과 입안 부분에 대해서 주도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언론 통폐합의 목적은 무엇이었을까? 통폐합 주체와 언론계의 해석은 사뭇 다르다. 발상의 동기는
이 사이비 기자가 발붙일 소지를 없애고 사회적인 강자인 재벌을 언론에서 손떼게 하는 것, 이것이 활성화의 두 가지 동기라고 보겠습니다. 독재 권력 역시 맨 먼저 착수하는 것이 이 언론. 그러면 박정희 씨가 한강 인도교를 건너서 맨 처음에 손을 댄 것이 동아일보고 방송사입니다. 히틀러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두환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그래서 언론을 자기네 몸에 가장 잘 맞는 치수로 재조정한다는 것은 그네들의 필수적인 작업이죠. 언론 장악. 11.6 이후 급부상한 신군부 세력에게 그것은 무엇보다도 시급한 과제였는지 모른다. 12.12로 권력을 거머쥐긴 했지만 이들에겐 정통성을 둘러싼 태생적 한계가 있었고 80년 봄 유신 독재의 종말을 맞아 전국으로 확산되던 민주화 열기를 최루탄과 장갑차만으로 대처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 신군부가 전국 장악을 위해 가장 먼저 눈을 돌린 것은 보도 검열이다. 각 언론사에는 매일같이 검열 지침이 내려왔는데 이때의 검열 잣대는 한마디로 신군부의 입맛에 맞느냐 맞지 않느냐 한 것이었다. 삼김씨의 동정과 대학생들의 시위 보도가 단골로 잘려나갔는데 거꾸로 이 검열 지침 때문에 시국 동향을 알게 되는 웃지 못할 일도 적잖이 벌어졌다. 이게 꼭 아침에 이걸 게시판에다가 아침에 씁니다. 아침에 쓰면은 기자가 미처 몰랐던 것도 그 계엄사령관인가 여기에서 편집국에서 모르는 상황까지 다 알려주는 결과가 돼요. 보도는 못하지만. 신군부의 계엄체제를 비판하는 기사들은 독자의 손에 닿기 전에 여지없이 잘려나갔고 가까스로 검열을 통과한 기사들만이 빛을 볼 수 있었던 참으로 암울한 시절이었다. 당시 계엄당국의 검열은 기사 내용에만 그치지 않았다. 시국 상황을 풍자한 시사만평들 역시 국민 여론을 오도한다는 이유로 무수히 칼질의 대상이 됐다. 여기저기 잘려나간 기사로 만신창이가 된 신문들. 80년 초 언론과 검열당국의 대립이 만만치 않았음을 엿볼 수 있다. 11.6으로 이제 박정희 정권이 무너졌단 말이에요, 일단. 그러니까 기자들이나 언론계에서는 희망을 가졌단 말이에요. 근데 새로운 통제 장치가 생긴 거예요. 소위 계엄 검열이라는 거. 근데 일반인들이 그 검열이 뭔지 잘 모르는데, 검열이라는 것은 우리가 기사를 썼잖아요. 그거를 계엄 당국에 가지고 가서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거 삭제, 이건 안 돼. 이래가지고 그쪽에서 사실상 편집공장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새로운 통제가 또 시작된 거죠. 80년 당시 기사에 대한 검열은 서울시청 3층에 있던 계엄사령부사나 보도검열단에서 이루어졌다. 기사 마감 시간이 임박하면 이곳은 검열을 받으러 온 언론사 관계자들로 북새통을 이루었는데 검열 관계자들과 기자들 간의 시비도 적지 않았다고 한다. 당시 이 보도검열단의 단장은 이병찬 대령이었다. 그러나 실권은 보안사에서 파견된 강기덕이란 가명을 쓰는 이상재 준우에게 집중돼 있었다. 당시 전두환은 보안사의 정보처를 신설하고 대공요원 출신 이상재를 단장으로 언론단을 가동한다. 이들에겐 왜 이런 별도의 조직이 필요했을까? 그해 봄, 각 언론사에서는 검열 거부 움직임이 급속히 확산되고 이때 기자협회는 김태웅 회장 체제가 출범해 있었는데 5월 16일 마침내 기자협회는 검열 철폐를 요구하며 전면 제작 거부를 선언하고 나선다. 이런 상황에서 신군부는 언론을 최후의 저항 세력으로 인식했을 것이고 언론 장악의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80년 봄부터, 그러니까 3월부터 서서히 그 운동이 시작되면서 4월, 5월 되면서는 각 사에서 막 결의대회 열리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게 이제 막 불이 붙었죠. 아주 급기야는
기자협회에서 80년 5월 21일을 기재해가지고 제작 거부를 결의했습니다. 전면 제작 거부. 왜냐하면 그 목표는 검열 철폐하지 않으면 우리는 더 이상 신문을 만들지 않겠다. 민주화 요구가 이렇게 언론과 대학가, 재야를 중심으로 급속히 확산되자 신군부는 5월 17일 급기야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확대한다. 나는 대통령으로서 헌법과 관계 법령의 규정된 바에 입각하여 1980년 5월 17일 24시를 기하여 현 지역 계엄을 전국 비상계엄으로 전환 선포하고 5.17 계엄 확대 조치. 이는 80년 신군부의 언론 정책이 초강경으로 선회하는 분수령이 되는데 포고령 10호가 발효돼 가장 먼저 계엄 당국의 철퇴를 맞은 것도 기자협회 간부들이었다. 5.17 확대 계엄 조치가 나면서 아주 기자협회 기업회장 방해도 쑥밭이 됐어요. 전애들이 와서 전부 서류 집기 비평을 뒤집어 엎고 뭐 그랬었죠. 간부들이 전부 이 밤중에 잡혀갔어요. 남영동으로 잡혀가고 저 경우는 8월 27일에 붙들려서 광주경찰서에서 하루 자고 이튿날 8월 28일 날 남영동 시한법무 대공분실로 붙들려가지고 이근환이 할 때 한 달 이틀을 고문을 당했죠. 그때 바로 광주 학살의 참극이 벌어진다. 이미 가위 눌려있던 우리 언론은 그 참상을 목도하고도 침묵할 수밖에 없었고 무고한 시민들이 군합발에 짓밟혔지만 그것은 한낱 광주만의 비극으로 묻혀졌다. 무자비하게 광주를 진압한 신군부는 5월 27일 국보위를 발족하면서 본격적으로 집권야욕을 드러내는데 6월 9일 드디어 언론 대학살을 위한 전초전이 시작된다. 경향신문과 문화방송 기자 등 현직 언론인 8명이 계엄당국에 의해 악성 유언비어를 퍼뜨린 혐의로 전격 연행된 것이다. 이들을 올가맨 제목은 용공 또는 광주 관련 유언비어 혐의. 우리나라의 민주화를 위해서, 민주 언론을 위해서 내가 제작법을 한 게 죄라면 내가 달갑게 받겠다. 하지만 내가 어떻게 하지도 않은 짓을 용공 활동을 했다고 얘기할 수 있느냐. 그로부터 한 이틀 동안 밤잠을 안 재우고, 그 다음에 몽둥이로 두드려 패고, 두 발 사이에 몽둥이를 집어넣고 막 밟고, 이러다가, 그것도 모자라니까, 그래도 제가 거의, 거짓 자백을 하지 않으니까, 저를 갖다가 이제 물고문을 했던 거죠. 이럴 때일수록 용어 선택을 좀 신중하게 하자 하는 편집 부국장의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러자 그 전날 앵카를 했던 사람이 그럼 내가 방송을 잘못했단 얘기요 하면서 거세게 반발을 했고 그러다가 누구를 탓하자는 것이 아니라 이럴 때일수록 용어 선택을 좀 신중하게 하자는 얘기 아니냐 하는 걸로 매듭을 지었습니다. 편집회 단계 문화방송 당시에 15명의 부장들 이상의 간부와 숙직데스크 이렇게 15명이 앉아서 하던 회의석상입니다. 근데 불행히도 그 회의석상에 발언이 문제가 돼가지고 문화방송에 대한 대량 학살에 빌미로 작용이 됩니다. 11.6으로 힘의 공백을 맞은 MBC 경향신문은 신군부의 첫 표적이 된다. 7월 초 신군부의 신임을 얻고 전격 부임한 이진희 사장은 이미 취임사에서 닥쳐올 사태를 예고하는데 이진희 사장이 취임하면서 그때 상당히 인상 깊은 말을 했어요. 그 내용은 뭐냐면은 사회가 요구하는 상품을 만들기를 거부하는 기자들은 나가라. 취임사에서 이제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아마 이미 이제 그 얘기를 들으면서 대량 해직이 있겠구나. 그런 예감을 가졌죠.
때마침 그때는 국보위를 주축으로 고위 공무원과 정관계 인사 등 사회 전 분야에 걸쳐 대대적인 숙정이 단행되던 시점이었다. 김대중과 재야 인사들이 기소된 것도 이 무렵이고 불량배 일제 검거령에 따라 무수한 젊은이들이 도처에서 강제 연행된 것도 바로 이때다. 이들이 악명 높은 삼청교육에 끌려가 인간이하의 가혹행위를 당한 것은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당시 신군부의 숙정바람은 언론계에도 몰아쳤다. 각 언론사에서는 강제해직 직전에 일괄 사표를 받는데 이것이 신군부의 언론인 해직 수순에 의한 것이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당시만 해도 많지 않았다. 단계별 숙정 시나리오가 명시된 언론계 자체 정화기획 문건. 이것은 언론인 해직이 치밀한 각본에 의한 것이었음을 보여준다. 그 목적도 신군부의 장애가 되는 반체제 언론인 제거에 있었는데 강제 해직에 사용된 각 사별 기자 명단은 보안사 언론대책반에서 언론사 출입기관원들의 보고를 취합해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 당시에 그 제작국의 그 선두에 나선 사람들, 기자들이 한 3, 4명 정도는 제가 거기에 주동자로 해서 정보보고서에 썼습니다. 그 사람들 기억이, 그런데 누굽니까? 그 사람들은 기억이 지금 안 납니다. 대부분이 평기자였습니다. 평기자고, 또 그것이 그 당시에 정보보고서를 쓰는 것은 저희가 그 나가서 할 임무이기 때문에 그게 그 당시에 제작국으로 했다 해서 무슨 그 사람들이 나중에 처벌을 받는다든가 무슨 해직된다든가 그런 걸 전제로 해서 정보 수집을 하지 않았습니다. 좋습니다. 5월 달에 제작 거부라든가, 보도 법률 거부, 그런 그 성명이나 그런 그 사태가 있어가지고 외군 요원들이 그런 사항을 수집해 옵니다. 네. 그러면 저는 그거를, 정리해서 제가 보고를 올립니다. 네. 그런 과정에서 수집된 그 문제 언론인의 그 자료를 정리하라고 하는 지시는 받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보안사에서 그걸 집행을 했다는 뜻입니까? 총책임 부서가 보안사라는 뜻입니까? 제가 그 당시에 이해를 하기에는 세부 계획을 그쪽에서 추진 중에 있지 않았나 하는 그런 이해를 했습니다. 누가 그걸 받아서 문공부에서 받아서 누가 각 언론사에 전달했습니까? 명단을 저에게 가져왔습니다. 가져온 사람은 당시 정보처장 권정달 씨였었습니다. 권정달 씨. 예. 그러면서 직접 자기가 가져온 이유가 극도의 보안 사항이기 때문에 가져왔다라는 설명이 있었습니다. 당시 보안사 정보처장으로 80년 언론인 강제 해직 등과 관련 주목을 받은 바 있는 권정달 의원. 그는 끝내 취재팀의 인터뷰 요청을 거부했다. 언론 문제는 내가 얘기하면 또 손해 받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좀 다른데, 저희는 만날 언론 문제는 뭐 잘못했다 그냥 다른 거는 전혀 달라 이게. 당시 7, 8월경에 그 강제 해직이 또 있었지 않습니까? 그거 벌써 100번 얘기했어. 수없이 얘기했어. 그 당시 언론대책반 반장으로 실무 책임을 맡았던 이상재 씨. 현재 정당의 지구당 위원장으로 있는 그 역시 자신의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위원장님 계십니까? 그때 보안사로 분명히 위기지수가 딱 있다. 그럼 대한민국 무법천지가 아닌데 내가 무슨 다 했다고 다 도망가고 하면 그럼 나도 그걸 얘기해놓고 그러냐 그럴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상식 문제니까 그런 것도 모르고 있다고 뭐 어떻게 얘기하는 사람은 그건 내가 눈앞에 없다. 그렇잖아요. 어느 조직이고 체계가 있고 법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많은 사람들 지가 자리 내놨어야지. 나한테 다 남겼어야지. 아무리 이건 번외다. 그것은 내가 입사도 아니고 내가 경상도도 아니고 그 언론 출신들의 새도 아니고 자기들이 다 빠지기 위해서니까 그럴 수밖에 없다. 내가 인정하는데 나도 같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고 그 시대적인 어떤 내가 그런 데 참여했던 어쩔 수 없는 거 아니냐 내가 감수하는 거지.
이제 이 시점에서 왜 그 문제를 제기해요? 정리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내일 모레 선거인데 왜 정리를 하려고 그래? 나한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요. 어쨌든 당시 문공부가 집계한 숫자를 보면 그해 여름 933명의 언론인이 강제로 옷을 벗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때 강제 해직과 관련 끊임없이 제기되는 의혹이 있다. 그것은 언론계 내부에 조력자가 있었다는 것이다. 언론사 내부에서 그 기자들의 성분이라든가 기자들의 어떤 처신 입장들을 충분히 제공하지 않고는 정말로는 어떤 신고부 쪽에서 그렇게 우리가 빈틈없이 기자들의 성분을 파악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내부 적들이 결국 그런 여러 가지 그 정황이나 아니면 자료를 줬다. 또 하나 규명될 부분은 보안사에서 통보한 300여 명 외에 600여 명이 자체 정화 명목으로 해직된 점이다. 그 당시에 사주들은 피해자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신군부에 영합한 가해자였다라는 것이 저희들 입장이고요. 그런 점에 관해서는 지금 어떻게 그 사람들이 변명을 하더라도 그건 하나 입증된 자료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틀림없는 사실로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지난 88년 언론 청문회에서도 이 문제는 뜨거운 감자였다. 이때 사주들은 끼워넣기식 해직이 있었다는 한간의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흩작아서 잘려나가는 인원에다가 겹치기로 붙인 건 하나도 없는 거죠. 외부에서 온 명단에다가 회사에서 여기에 여기 있는 이것을 좀 자르자. 그런 것이 있느냐 없느냐 한번 확인해 보아요. 없죠? 없죠. 없죠? 없죠? 한 가지는 그런 건 있겠죠. 언론사의 사주의 입장에서, 경영진의 입장에서 눈에 가시 같은 그런 사람들도 있었겠죠. 차례에 끼워 넣어가지고 잘라는 것도 있겠지만 전체의 분위기 속에서 언론 정화를 한다고 그러고 이러니까 자기 회사가 더 정화 의지가 더 강하다고 그럴까 이런 걸 또 과시하기 위해서 그랬면 또 없지는 않았어요. 그동안 이 국보위를 신군부의 입맛대로 길들여진 언론은 앞장서 이른바 신용비어천가를 부르고 새 시대를 영도해야 할 역사적 책무를 좋든 싫든 맡아셔야 할 위치에 있지 않나 봅니다. 저희들 지금 언론사 사장이 직접 나서 노골적인 찬사를 할 만큼 그들의 언론 순치는 성공한 듯 보였다. 8월에 접어들면서 지금 생각하면 납득 없기 그지없지만 당시 언론들은 경쟁적으로 전두환 영웅 만들기에 혈안이 된다. 우리 국민은 제5공화국의 기틀이 되는 새 헌법을 압도적인 지지로 확정시켰고 따라서 지금 우리는 제5공화국으로 들어가는 길목에 서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공화국 새 한국에 대한 기대라고 그러면은 어떻게 말씀을 하실 수 있을까요? 전두환의 하루 일과며 어린 시절의 일화까지 미화하는 언론들도 적지 않았다. 80년 당시 빈사 상태에 있던 우리 언론의 이런 어두운 행적은 결국 50 정권의 탄생에 한몫을 했다는 씻을 수 없는 오점을 남기게 된다. 본인을 제11대 대통령으로 선출해 주신 통일주체 국민회의 대의원과 국민 여러분들에게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훗날 80년 언론 대학살은 바로 이날을 위한 집권 시나리오의 일부로 밝혀지는데 전두환 씨를 힘으로 만들기 위한 공작, 전두환 씨를 권력자, 최고 권력자,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한 그 공작, 이것을 입양한 것이 바로 K공작이었습니다. 그때는 이미 언론 공작을 포함한 전 사회 전반에 걸친 공작을 통해서 전두환 씨를 대통령으로 만들겠다 하는 신군부의 계획이 노골적으로 입안됐다. 청와대 입성에 성공한 전두환과 신군부 세력, 이들이 착수한 다음 수순이 바로 언론 통폐합이었다. 80년 10월 어느 날 보안사 정보처장 권정달은 청와대에서 대대적인 언론 통폐합 구상에 관한 브리핑을 한다.
보고를 듣다